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놀라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꽤 크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6%가량 내렸고요. 그런 가운데 S&P 500 지수가 2%대, 나스닥 지수는 거의 3%에 육박하는 하루 만에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갑작스럽게 출렁거렸던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보니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이상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시장은 다소 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 뿐만 아니라 자, 이번 주에는 뭐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연방 정부의 이 부채한도 협상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법안 등 주요 핵심 이슈들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번 주 결국은 이 셧다운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일단 금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이다.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지만 결국은 좋은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자,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화요일 거래를 마치고 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9월이라는 달이 증시에서 참 녹록치 않은 달임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만큼은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도드라진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에 돌입할 거라는 예상이 반영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장중한 때 1.558%까지도 고점을 키워나갔고요. 불과 지난주에 기록했던 저점인 1.29%에 비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 성장 기술주들의 미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높은 금리는 성장 기업들이 자본금을 마련하고 또 자사주를 매입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역시도 투심을 저하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가 이번에 상향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18일에 정부 자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우려를 한층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한 가지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7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인데요.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냈습니다. 7월의 전미주택 가격지수가 연율로 19.7% 상승하면서 전달보다 오름폭이 확대됐고 또 1987년 이후 최대의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주택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지표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섹터와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 500 지수의 11개 섹터 가운데 10개 업종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주가 2%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그 뒤로 자유소비재와 금융, 헬스케어가 모두 1% 이상 빠지면서 역시나 약했습니다. 한편 약세장 속에서도 한 가지 상승한 섹터가 있었는데 바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도 나홀로 0.3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 굉장히 강한 빨간색을 띤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강한 낙폭을 기록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빅테크주들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페이스북이 3% 이상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또 아마존과 애플 역시도 2%대 하락했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엔비디아가 4%대 하락하면서 섹터 전반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27일장에서 유가는 다시 한번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80달러 선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올 겨울에 만약 예년보다 심한 추위가 오게 될 경우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 이제는 100달러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국제유가 가격 각각 2%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79달러 선 그리고 75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 1% 하락하면서 최근 7주 들어 가장 낮은 구간대에 현재 진입해 있습니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가 오르자 금에 대한 선호 심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풀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디폴트 시나리오라는 키워드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밤 사이에 굉장히 그 시장의 하락폭이 컸었는데 여기에다가 키워드마저 디폴트 시나리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무섭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금융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다. 네. 그 뜻은 바로 그 실현 가능성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JP모건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부채 한도 상향이나 유예 실패에 따른 디폴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디폴트가 레포 및 머니마켓, 그리고 자본 비율에 끼칠 영향, 그리고 신용평가사의 미국에 대한 이 등급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이먼은 이 정치권이 제때 합의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제한급의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마냥 어떤 그 경고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그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갈 수 있고 이게 제때 합의가 안 되면 좀 안 좋은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부채한도 상향이라든지 부채한도 상향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당장 디폴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을 갖고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의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가 9월 30일에 네. 이제 종료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전에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회계 연도에 쓸 돈을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합의에 좀 실패를 해서 가끔 임시 예산안으로 막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넘기고,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 데드라인을 넘기고 미국 재무부의 돈줄이 말라갈 때가 이제 디폴트에 대해서 좀 데드라인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한이 되겠는데요. 네. 이날 이 제니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에 비상소치가 소진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그 즈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재무부의 돈줄이 말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디폴트 역시도 좀 시나리오로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시에 미국 정부의 뭐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을까요? 디폴트 시에 연준이 나설 수는 있습니다.
연준이 갖고 있는 플레이북, 어떤 위기 상황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국채를 자신들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연준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은 연준도 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다, 비정상적인 조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은 정치권이 그 전에 좀 합의를 봐서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유예 조치가 나오는 것이 시장에서 좀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날짜는 일단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10월 18일, 10월 18일 정도가 되겠네요. 이 시점까지 된다면 비상조치까지도 소진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산안도 그렇고 인프라 보완도 그렇고 요렇게 좀 양난 간에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증세 이슈라든지 이런 네네. 좀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계류하지만은 결국 합의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때와 좀 상황이 다르고 좀 위기 상황에 정말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일부의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온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악재도 시장 출렁거림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첫 번째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악재 맞아? 라면서 탐리의 얼굴이 보이죠. 전형적인 강세론자이긴 합니다만 지난 밤사이 시장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금리 상승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 금리 상승은 진짜 악재가 아니라는 톰리의 분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에 대해서 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헤드라인 넘버일 뿐이고 경기가 확장되고 강해지고 또 펜트업 디맨드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리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상승은 증시의 이 시장 킬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연말까지 증시의 상승 랠리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렸는데요. 자, 톰리는 이는 분명 기업의 이익이 매우 좋은 것이고 또 투자된 자본에 비해서 매우 좋은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의 상승의 의미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지금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경제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한 분이라면 금리 상승은 증시의 킬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는 어떤 사이냐? 자,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데 경제는 오히려 좀 뒷걸음질 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몇 차례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 이런 시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은 경제가 너무 빠르게 개선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증시를 죽이는 요인이 아니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또 그 경제 성장률이 꺾인다는 걱정도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을 했는데 강세장이 끝나려면 경제 자본이 고갈되거나 투입 자본에 대한 강한 보상이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내린 겁니다. 자, 톰리의 분석을 들으면 마음은 놓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 심리 많이 위축이 됐고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월가의 다른 분석가들 혹은 다른 기관의 시각은 또 어떤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금리 상승, 특히 이제 경기 전망이 좋아져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증시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겠죠. 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가 너무나도 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속도도 너무나도 빠르고 그리고 그 정도도 너무나도 가파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IT 섹터와 관련한 좀 우려가 큰데요. 관련해서 이 유명 포트폴리오 매니저죠. 댄 나일스 같은 경우에는 텀리와 이제 반대로 좀 경계론을 내비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알파벳 빼고는 이 IT 섹터에 손을 대지 마라라고 좀 조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금리 상승이 현재 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데도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 주식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기술주들이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혜가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팬데믹에 오히려 광고 예산 이 삭감이라든지 기업들의 이런 부분에 좀 피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뭐 의견을 좀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도 금리 상승이 뭐 경기에도 좋다, 기업에도 좋다, 증시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경계론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별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지난 밤 사이에는 1.5%라는 어떤 라운드 넘버를 좀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안 좋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시장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종목 선별 작업이 굉장히 좀 빨라지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댄 라이스가 얘기한 것에 좀 기반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빚을 많이 내가지고 향후 성장성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칩시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유동성도 좀 많이 풀려 있고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고밸류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그 밸류에 거품이 빠지는 것은 시장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움직임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애플이 이 차입을 한 이 차입금에서 금리가 1.3에서 1.5%로 올라간다고 해서 애플이 뭐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상황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테이퍼링은 진행이 될 것이고 시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상승까지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시기가 됐을 때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 특히 성장만을 노리면서 지금까지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기술 기업들은 분명히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더 바랄 구석이 없다. 좀 세 번째 키워드는 그나마 좀 마음 놓이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뭐 더 바랄 나위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빼먹을 게 없다. 아, 기대치가 다 반영됐다. 네, 그런 네. 뭐 투자 의견 이 변경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데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나쁘지는 않지만은 더 기대할 구석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날 이제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반도체 장비주 이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ASML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뉴스트리트에서는 이 장비주들이 과도한 업황과 관련한 기대에 수혜를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피크에 좀 임박함에 따라서 이익 전망 상향에 추가적인 룸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양사 모두에 대해서 낙관론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SML 같은 경우에도 마진 추가 개선 기대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경계론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락했는데 가까이 급락했는데 최근 이 관련 섹터의 분위기도 많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반도체 섹터와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좀 냉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부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격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된다는 점이 좀 시장의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 4분기를 비롯해서 뭐 내년 1분기 아니면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격 하락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뭐 장비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온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뭐 엔비디아도 있겠고 AMD 뭐 그리고 장비주도 있겠고 그동안 너무나도 좀 많이 상승해왔던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라는 어떤 IT 섹터 전반에 대한 또 악재를 이제 빌미 삼아서 조금의 그런 경계론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마이크론이 오늘 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당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76.5억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컨센서스가 84.9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 어떻게 본다면은 당분기에 대해서는 이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경계론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좀 급락 반응이 처음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부담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서스퀘어나도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꼽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나왔던 마이크론의 실적이나 아니면 다른 IB에서 보고 있는 어떤 장비주에 대한 시각이나 이 두 부분은 모두 다 좀 경계론 쪽이 조금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월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조언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의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조언도 좀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서스케아나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도체 섹터를 많이 좀 커버를 하는 그런 IB인데요. 근데 이제 요번에 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을 때도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해서 뭐 좋지 않게 봤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역시도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라. 좀 뭐 재무제표가 견고하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뭐 희소성이 있고 네네. 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조언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는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는 게 또 한 가지 키워드로 나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바꿀 때가 지났는데 라고 하면서 왼편에는 낡은 차 그리고 오른편에는 신차의 그림이 있죠. 자, 바로 미국의 이 자동차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의 평균 연식이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CNBC에서 전했는데요.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실 나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내구성이 좋아지고 있고 또 자동차의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의 연식이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자동차들의 평균 연식을 따져보니까요. 2021년 올해에는 12.1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들의 평균 연식이 모두 뭐 한 12년 정도는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들어서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11.9년이었는데 이게 12년 넘어서서 좀 더 길어진 거고 18년 전인 2002년에는 평균 연식이 9.6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총 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거리도 과거만 하더라도 10만 마일 이상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소비자들은 기대를 안 했다고 해요. 물론 달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뭐 이 정도 달리게 되면 뭐 잔고장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바꿨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거리는 약 20만 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혹은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10만 마일 이상 넘어서 달리면서도 소비자들이 특별한 불만 없이 그 자동차를 계속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 쇼핑 사이트인 iCar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올라와 있는 토요타 랜드크루저의 경우 16%가 이미 20만 마일 이상 달린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다, 토요타, GM 세 개 브랜드 차량 중 20만 마일 넘게 달린 차도 지금 2.5%에 달한다고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는 높은 가격과 높은 내구성은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연비가 개선되고 안정성이 개선되는 이런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는 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차 구매는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료를 보면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건데 사실 그만큼 연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교체 수요도 있다는 걸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생산만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수요는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포드나 GM 같은 완성차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생산 차질 문제가 풀리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미리 매수를 한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내가 이 접근을 한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전일에 이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나 GM은 추천을 했죠. 그러면서 이 앞으로 생산 차질 문제가 좀 풀려갈 때 어떤 회복력 측면에서 이들 기업들이 우월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뽑은 뭐 전기차 유망주에도 루시드 모터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GM 같은 좀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일리가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부족 문제가 언제 풀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뭐 칩 쇼티지 외에도 각종 부품에 대한 어떤 품귀 현상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동남아에서의 어떤 코로나19 확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소위 말해서 망부석이 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고 뭐 그런 타이밍도 잘 조언들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문제점이 풀리는 시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으니 이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금이 이쪽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이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지난 밤새 있었던 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